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61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강의식보다도, 그 당시에, 현재 상황에서 좀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짤막짤막하게, 좀, 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내용도 좀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사용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 그 선거 때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사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발언한 것들, 자기들이 주장한 것들은 계속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뱉어내는, 저는 이제 뱉어낸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이성에 기초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빅 스피커들, 빅마우스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워낙 뭐 그냥 막 던지니까요. 자기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가리려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는 막 집어 던지는데, 저는 이걸 이제 반이성, 그다음에 광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검은 세력들, 이렇게 이제 이성적이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의혹을 던지는 식으로 그냥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그러한 정당에는 미래가 없고요. 또 그러한 주장을 한 전문가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도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 책임을 질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요. 자, 어저께요, 국정감사가 이제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국정감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주요한, 어저께 두 가지가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팩트가 나왔어요.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이 LH공사에다가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이 개발 사업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LH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2010년도 5월 달에 작성을 했었던 그 LH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당시에 그 LH공사의 입장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문건이요. 여기 보게 되면은 LH공사에서 그러니까 보낸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문 형식이니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성남대장이라고 돼 있죠. 지구명이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업비가 1조 3,146억 원. 이렇게 이제 소요될 걸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NPV라고 나오죠. NPV가 뭐냐면은 Net Present Value.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이 사업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토지 수용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짓고 분양을 해가지고 수익이 이제 발생했을 때 미래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발생한 그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봤을 때, 왜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재 만약에 우리가 100억 원이 있을 때 이 100억 원이 3년 후에는 3년 후에는 한 120억 원의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왜? 100억 원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걸 가지고 NPV라고 합니다. NPV 영어로 표현되어 있던데 NPV 현재 가치로 간 겁니다. 이게 459억 원이 그러니까 예상된다고 했어요. 459억 원이요. 그런데 성남시가 회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얼마였었습니까? 5,503억 원이었었습니다. 10배 이상을 그러니까 환수한 거잖아요.
LH라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당시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익이 한 459억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5,503억 원을 회수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LH공사 같은 경우 도시주택공사는 전문기관이잖아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들이 그 당시에 이 정도 수익을 예상했던 건 뭐냐?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국토교통개발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 국토개발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2000년 7월 달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됩니다. 도시개발법이 시행됐어요. 2000년 7월부터. 그러니까 한 21년간 시행된 거 아닙니까요? 21년간 전국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거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올 연말에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에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21년간 전국에서 있었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게 총 241건이라고 합니다. 241건이요. 근데 그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이 10건이었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표에 수치가 나오죠. 인천에 그러니까 13년까지 2개, 2014년에 그러니까 충남에 이게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에는 8,900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도시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그러니까 울산에 그러니까는 100만 원이니까 단위가요. 52억 9천만 원이 징수가 됐다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것을 다 합했을 때 합행 금액이 얼마냐? 1767억 9,900만 원입니다. 반올림해서 1768억 원 정도죠. 1768억 원이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재명 지사가 얼마를 공적인 저걸로 이익을 환수를 했어요? 5,503억 원을 이 금액에 3배가 넘는 규모를 회수를 한 거잖아요. 이건 더군다나 10건에 대해니까는 사실 건당으로 보게 되면은 30배 이상을 그러니까 회수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민간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소위 말해서 이 민간 사업자들하고 억지로 결탁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는 반이성적인 집들은 아무리 이제 파보세요. 화천대유에서 아무리 파보세요. 거기에 이재명이 나오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이번 주초에 그러니까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씨인가요? 이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배임하고 뇌물죄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구속을 했잖아요. 구속을 했어요. 뇌물이야. 뇌물 받은 거는 뇌물 받은 게 있으면 처벌을 해야죠. 예?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뇌물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업자들한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법정 다툼을 할 문제인 것이고, 근데 여기에 배임죄를 했어요. 배임죄요. 검찰이 저는 이걸 딱 보고서는 검찰이 이거는 정치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배임죄를 집어있는 거 보고서는요. 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어떤 이유로 배임죄를 걸었냐면요.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환수하는 규정을 뺐다 이거예요. 계약서에. 초과이익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민간 사업자한테요. 그런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을 회수하는 규정을 그러니까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해줌으로써 그들한테 이익을 그러니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배임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경제 언론도 요새 뭐 사법고시에 경제 언론 시험 없어진 지 꽤 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은, 예? 이 배임, 이 지금, 이 사업은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성남시가, 일부 신문들에서도 성남시가 50.1% 지분을 갖고 있는데 배분받은 거는, 배당받은 거는 얼마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는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보게 되면요. 보통 주주가 있고 우선 주주가 있습니다. 뭐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보통 주주는 그러니까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이제 그러니까는 비례해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우선 주주는 뭡니까요? 배당금을 나눠 갖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이익을 배분받는, 그 대신 의결권을 안 주지요. 의결권을 안 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선 주지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실제로 당시에 성남시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요? 이거 수익도 별로 안 나는 사업에 왜 성남시가 관이 끼어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 손실 보게 되면은 성남시가 그러니까 그 손실을 같이 나눠 갖게 되면은 성남시에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먼저 챙기는 방식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을 먼저 그러니까는 챙기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선주주 방식으로 참여한 거죠. 우선주주 방식으로. 은행들도 이제 되게 그런 방식으로 가죠. 거의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도요. 예, 은행들은 그러니까는 이자를 받아내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니까요. 자기들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손실이 얼마가 나더라도 계약한 그러니까는 그 약속한 금액은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다가 그러니까는 이 돌려주는 이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네? 그 대신 이익이 그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견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죠. 아니 미리 그러니까 손실 나도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고 이익 나면은 또 이익의 일부 또 챙기고 하게 되면은 그런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경제 활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익과 리스크 위험이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선주주처럼 그러니까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익을 많이 남을 것 같으면은 보통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그 배당금을 그러니까는 자기가 배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는 근데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 못 남을 때는 배당을 못 받잖아요. 예?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남시는 당시에 뭐냐면은 무조건 그러니까는 일정한 이익을 그 이익을 앞에 자료를 봤듯이 앞에 자료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요? LH공사가 459억 원 정도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얼마를 했습니까? 한 4,600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약속을 얻어낸 거예요. 예? 약속을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그건 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들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초반 이익이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익이 많이 남았어.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죠. 좀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900억 원인가 추가로 더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배임이냐고요. 예? 상법에 그러니까 우선주주는 그러니까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배분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배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는 선이익을 그러니까 배분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초에 이런 기사가 또 하나 났죠. 석유공사라고 있잖아요. 석유공사가 이명박 때 저기 중남미 어느 그러니까 우리가 칠레인가요? 어딘가 페루인가요? 거기에다 이제 칠레인가 어디다가 석유회사다가 유전 개발 업자한테 8천억 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계속 있다간 돈을 다 날릴 것 같아서
다 정리를 하면서 28억 원만 회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배임 아닙니까? 예?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예?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런 거야말로 배임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자칭 주류 세력들, 그게 저는 부패 세력이라고 보는데요. 부패 카르텔이 절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절대 인정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으로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재명 대 국힘당 후보 싸움도 아니다. 이건 뭐냐면요. 촛불동맹 대 부패 카르텔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부패 카르텔을 위해서 그 싸움을 그러니까는 최전선에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부패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부패 언론이고 정치검찰들이죠. 정치검찰들이죠. 이들이 부패 카르텔의 핵심 세력들이잖아요. 예? 이재명은 촛불동맹의 상징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니까는 부패 카르텔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기득권에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거니까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보도를 보게 되면은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부패 언론들이 계속해서 국힘당이 쏟아내는 말들을 그대로 그냥 막 하고 자기들이 더군다나 제대로 그러니까는 뭡니까요? 기사를 그러니까는 조사를 해가지고 기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혹 정도만 그냥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이 견디고 있는 건 뭡니까요?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의 힘으로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알고서는 더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더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2의 노무현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제2의 노무현으로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부패 카르텔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패가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부패 소위 말해서 반칙에 의해 가지고 개인의 부를 축제를 했었던 세력들이 그게 지금 위협을 받으니까는 이렇게 지금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유동규를 입건한 담당 검사도 들리는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오는 게 기획통이라는 거예요. 기획통. 수사는 별로 잘 못하는데 기획이라는 게 뭐예요? 조작하는 거죠. 조작. 예?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획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동규를 입건했으면은 유동규 이전에 누구부터 입건해야 됩니까? 곽상도 부자부터 입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50억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누구 입건해야 됩니까? 박영수 특검했었던 이 부녀 100억 원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고 숱한 사람들 이름들이 막 쫄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입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예? 유동규만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 정도로 정리해서 마치겠고요. 두 번째, 우리 항상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얘기죠. 위기 돌파의 주역은 항상 국민이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만이 아니라 선진국 경제들이 지금 위기 상태입니다. 자본주의가 지금 거의 지금 이제니까는 막바지까지 와가지고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국 경제만 유일하게 지금 돌파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데 이 돌파 가능성을 만드는 주역이 국민이라 이겁니다. 기업이 아니라. 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입니다. 박근혜 때부터 성장률이에요. 박근혜 때 그러니까 2013년, 14년에 3%대로 초로 뚝 떨어집니다.
김대중 정부 때 연평균 5.5%였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4.7%였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3.3%였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3.0%로 쭉쭉 떨어져 왔었죠. 문재인 정부 때 지난해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으로 마이너스 곤두박질 하다 보니까는 낮아진 것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1.8%로요.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 0%대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요. 소득이 그러니까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얘기할 때 많은 시청자들이 교수님 성장률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그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성장률이 낮은 것보다는요. 높은 게 서민들한테도 그나마 덜 피해가 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장률이 3.2% 하다가요. 이 박근혜 정부 끝날 무렵에 3% 밑으로 떨어집니다. 2015-16년도에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는 2017년, 2018년도에 성장률이 다시 그러니까 좀 회복이 됩니다. 3.2%, 2.9%. 이거는 굉장히 있잖아요. 이거는 성장률이 그럼 다시 이게 회복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었어요. 반도체가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 특수가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도체가 수출액이 46% 2017년도에 2018년도에 92%나 수출액의 증가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요. 2018년도에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2.9%를 성장했는데 수출이 그 중에서 1.6%를 끌어올렸어요. 1.6%포인트를.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인 2019년에 성장률이 2.2%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다간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2%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드디어 1%로 진입하겠구나 하는 얘기들이요. 근데 이때 왜 떨어졌냐면요. 수출이 성장에 기여한 게 0.1%포인트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6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2018년에 비해서요. 왜 그렇습니까요? 반도체 특수가 이제 사라지면서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 마이너스 0.9%로 마이너스가 기록했잖아요. 물론 상당히 선방을 했던 거죠. OECD에서 굉장히 1, 2등 할 정도로 선방한 거였었죠.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나온 이유가 뭐냐? 수출이 마이너스 0.7%를 끌어내렸었어요. 자, 그럼 이런 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암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크게 회복되고 있어요. 1분기에 1.9%가 이건 1년 전에 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에 비해서요. 1.9% 성장했는데 수출이 1.8%. 수출이 1.8%고요. 그 다음에 2분기는 성장률이 6.0%까지 1년 전에 비해서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수출이 7.5%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지금 내수는 별로 그러니까 힘을 못 내고 수출이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출이요. 그럼 또 옛날처럼 2017년, 18년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것처럼 비슷한 패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올해 9월달까지 지금 수출액이 집계됐죠. 10월달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9월달까지 보게 되면 2018년도가 우리나라 수출액의 최고였었습니다. 6천억 달러 돌파했었던 유일한 해였었습니다. 올해도 6천억 달러가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올해가 한 3.8%가 수출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이 굉장히 모노칼라, 특정 산업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요.
앞에서 얘기했더니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한 20%,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죠. 근데 그래서 정부에서 뭐냐면은 13대 품목을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들 13개를요. 13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도에 거의 80%에 가까웠었어요. 78% 정도예요. 그런데 올해 1, 9월 달 동안에 13대 품목의 수출액이요. 74% 정도로 떨어졌어요. 절대 수출액도요. 얼마 정도요? 한 3억 달러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예? 총 수출액은 증가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오히려 수출액은 감소했다 이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력 품목들이 아닌 게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봐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18년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956억 달러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올해는 920억 달러, 한 36억 달러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올해 반도체 잘 나간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절대 수출액이 36억 달러 줄어들었어요. 석유화학 같은 거나 유가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잖아요. 작년에 유가가 곤두박질 쳤다가 올해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75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석유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인 거죠. 석유에서 뽑아내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유가 특수를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두 번째로 반도체 다음으로 두 번째니까 효자 품목이 일반 기계입니다. 일반 기계도 한 5억 달러 아직도 2018년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13대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이 2018년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변화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요.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 지난 10년 동안의 수출을 좀 이제 우리가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1년도에 5,500억 달러 처음으로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6년도에는 5천억 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져요. 5천억 달러 밑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2015-16년도가 박근혜 정부 때가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2017년, 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8년도에 6천억 달러 돌파까지 했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5,422억 달러로 했는데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요. 2011년도보다도 한 100억 달러, 130억 달러가 더 낮은 거잖아요. 10년 전으로 후퇴한 겁니다. 2010년도 수준으로 후퇴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률에서 수출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과거의 수출 패턴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대 수출 품목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그러니까는 감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품목들조차 만약에 나머지 품목들조차 그러니까는 수출이 안 증가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사실상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데 속에서 그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공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3대 품목이 아니라 나머지 품목들이 지금 주도를 해가지고 전체 수출액을 지금 기록 갱신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예? 즉 13대 품목은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들이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예? 석유화학 이런 것들 다 철강,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선박 이런 거 다 재벌 대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한국 경제를 끌고 가던 시절이 사실상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하겠느냐? 나머지 품목들을 대개 가는 게 누굽니까? 중소기업들이죠.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2018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요. 2018년이 가장 수출액이 높았던 기간이니까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018년에 비해서 0.9%뿐이 안 증가했어요. 올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7.6%나 거의 그러니까 8배가 넘는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예? 중소기업이 수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니라요. 예?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한 거잖아요. 바람직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중소기업이 갑자기 무슨 경쟁력이 생겼냐 이거예요. 중소기업이 무슨 갑자기 그러니까는 경쟁력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농수산식품. 먹는 거예요. 먹거리요. 예? 화장품은 뭐 K-팝 이런 것 때문이라고 쳐요. K-드라마라든가. 플라스틱, 생활용품이요. 이런 게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한 기업이 수출하는 금액은 아주 대기업처럼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예? 일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소비재 제품들을 수출하는 게 되게 중소기업이잖아요. 이 중소기업이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런 제품들이 갑자기 왜 수출이 잘 되고 있냐 이거예요. 예? 갑자기. 이런 제품들은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된 결과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생충을 보고서는 짜파게티인가 뭔가가 이렇게 팔린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이번에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인가요? 그걸 가지고 하면서 또 그다음에 우리 때는 서울에서 달고나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예? 거기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라면이 그러니까 라면 먹는 게 나오면서 라면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그러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복기들을 해보세요.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K-방역이라는 방역의 새로운 문법을 썼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칭송을 들었잖아요. 모범국가로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올해 6월 달에는 유엔에서 선진국 지위로 변경까지 됐잖아요. G7 정상회담에 초청도 받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이런 변화가 생겼었잖아요.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상품에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가 중소기업의 이러한 그러니까 약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대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계속 하락 추세였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반도체나 주력 수출 품목이 13대 주력 품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은 팬데믹 이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성장률이 그러니까 1%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수출액이 증가하는데 그 수출액 증가를 전통적인 재벌 기업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끌고 가는데,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의 상승, 이 결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그걸 누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작년에 우리가 K방역도 누가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K방역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방역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 참 대단한 국민입니다. 대단한 국민이에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을 가는 것은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부패를 척결하는데 제일 적임자라고 봐가지고 지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요. 제가 이런 주제는 잘 안 다루려고 합니다. 안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투자 상담 이런 이제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는데, 금융위기 이후하고 팬데믹 이후에 금융시장에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이라든가 금융시장을 이해하는데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9월 한 달을 제가 지켜보면서 금융시장에
차이가 보인다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악화됐을 경우에요. 금융위기 이후 때는 어떻게 연준이 대응했냐면요. 돈을 계속 풀었어요. 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정책의 기준 중에 하나를 금융시장의 불안,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물가 안정,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예? 왜 그러냐면은 연준이 돈을 풀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놨는데, 그게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그동안 돈 풀어가지고 끌어올린 거 이게 무의로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돈을 풀어서 막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물가가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풀어도 물가가 안 올랐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요. 금융위기에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양적 완화라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생소한 용어가,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 생소한 용어죠. 그리고 제로금리 이렇게 하면서도 돈을 엄청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주가가 폭락하고 그럴 때 돈을 계속 더 찍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물가가 가는데, 이 물가가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면은 미중 간의 이 싸움 속에서 이 소위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당분간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둘째는 뭐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찍어낸 돈이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7, 8년 동안 찍어낸 돈과 거의 규모가 지금 그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요? 증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 그 다음에 부동산, 주택시장에 이게 다 들어가면서 이 부분의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예? 너무 오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추가로 매수하는데 부담을 갖습니다. 부담을 가져요. 자, 추가로 매수하는데 심리적인 부담감은 자꾸만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연준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유동성을 공급해줬단 말이에요. 돈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지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작은 폭탄들이 자꾸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폭탄들이요. 뭐 중국의 헝다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중국의 헝다를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중국 정부가, 이건 시장에 이미 그러니까 알려진 건데,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관리 모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는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즉 중국은 뭐냐면 자기들 시스템을 흔들 정도가 아니면은 관리 모드로 하겠다는 겁니다. 작은 상처가 몇 개가 나는 것 정도는 감내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과거 제가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개도국들의 채무 부담입니다. 개도국들의 채무 부담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으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과거의 금융위기 이후 때는요, 연준이 우리가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부터 일반 사람들한테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다가왔던 금융위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제로 금리로 내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계속 퍼붓다가 2013년 5월 달부터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랬었어요?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줄여가는 거죠. 이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좀 올라갔었어요. 장기 시장 금리가요. 장기 시장 금리로 미 국채 만기 10년짜리로 가니까요.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게 한 6개월 정도 올라갔다가 연말부터 다시 또 하락세로 되게 됩니다. 하락세로요. 왜 그러겠습니까요? 경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체력이 그렇게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 거죠. 경제 회복이 그렇게 강하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본 거죠, 시장에서요. 그래서 한 1% 정도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었어요.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가 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주가가 계속 상승 분위기를 지속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현재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상황이 왼쪽에 그러는 거예요. 테이퍼링 시작을 했을 때 잠깐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금리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연준이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금리 인상 시작할 때 잠깐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예?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그 충격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 상황 봐보세요.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오른쪽인데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었어요.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제로금리까지 다시 내리고 양적 완화 다시 그러니까 재개했었으니까요. 지금도 한 달에 그러니까 1,200억 달러씩 이 국채라든가 MBS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800억 달러, 400억 달러씩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1.7%까지 이렇게 막 돌파했다가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돌파했다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 해가지고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진단 속에서 다시 이게 떨어졌었죠. 떨어졌다가 최근에 9월 달부터 이게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불안감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49%로 이게 어저께 제가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그저께가 되겠네요. 하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했다가 떨어졌을 때 최저점이 1.37%였었습니다. 그때는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점이 1.37%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은 시작도 안 했어. 테이퍼링이 이제 조만간에 하겠다고 할 정도이고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1.5% 이 과거 최저점을 돌파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도 전에 금리 상승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 압력이요. 테이퍼링도 시작 전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단기 금리 단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1년 미만이 단기니까요. 근데 2년물을 보게 되면요. 2년물도 최근에 보게 되면 9월 달부터 급등하고 있죠. 금리가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미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압력하고 플러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거라고 시장은 해석을 한다는 이거죠. 달러 가치가 9월 달부터 강세로 바뀌고 있죠. 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니까요. 몰리는 거고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연준이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연준이 돈을 더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겁니다. S&P가 그러다 보니까 9월달 이후에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졌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보게 되면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짧은 기간 내에 한 달 내에 한다면요. S&P 500이 미국의 우량 기업들 저거잖아요. 거기다가 신흥시장국 왼쪽은 선진국의 이자율과 이자 지급액. 선진국은 이자율이 떨어지니까는 이자 지급액도 떨어집니다. GDP 대비로요. 그러니까요. 파란 선이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신흥시장이라든가 개도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요? 이자 지급액은 급등하고 있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채무액이 많이 증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신흥시장 국가에 대한 시장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많이 낮췄다 하더라도요. 신흥시장 국가의 채무 부담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1차로 받는 게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들이 빠져나가고 안전자산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게 되면요. 이것도 하나의 작은 폭탄이라 이겁니다. 작은 폭탄들이 여러 가지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이 돈을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 때처럼 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산시장에 뭔가 어떻겠습니까? 무거운
무거운 돌이 그러니까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이런 상황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심리도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가라앉지요. 심리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관심을 돌리고 있죠. 나중에 그러니까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되면은 현금 확보하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요. 예?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더 떨어질 때 기다려가지고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이런 이 검은 그림자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을 그러니까는 떠받쳐줄 만한 힘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준이 돈을 그러니까 공급을 했어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요. 근데 지금 그게 연준이 그러한 수단을 쓰기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이자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우리가 시사적인 거라고 한다면요. 이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요.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경제기본권. 이게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공정성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공정성이에요. 이 공정 담론을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를 풀어가는 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에서는 오징어 게임은 공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속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 살아남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465억이라 표현했네요. 456억 원을 그러니까 챙기는, 예? 이런 일이니까는.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계약을 한 게 아니냐 이거죠. 계약. 저는 이걸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사실은요. 우연히 봤는데 추석 연휴 때인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파란을 일으키는 그 드라마인지는 그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뭐 기생충과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계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는 공정한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가고 거기서 경쟁이라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기성세대들, 진보적인 기성세대들, 386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야, 청년들이 이런 거의 공정성을, 이런 걸 공정하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계약 조건이 공정한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거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뭐냐면은 과거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요.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법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노동자 개인하고 회사가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것은 이건 공정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상부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처벌받고 그랬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그런데 노동자 개인하고 회사 사장 개인하고는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동등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공정한 계약이. 그래서 그 영국의 초창기 산업화 시절 때 이 그 상부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는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입니다.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속당하고 재판받고 하면서 재판정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재판정 기록에 노동자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노동하고 자본은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아니다. 노동이 훨씬 더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불공정하냐면은 자, 노동자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에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나가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일당 얼마짜리 할 사람 했는데 너무 작아. 제시하는 일당이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을 안 했어요.
선택을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하루 그냥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어. 자, 1억 원을 가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2% 주겠대. 아, 너무 낮아서 나 거기서 투자 안 할래. 이렇게 했을 때 그 1억 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1억 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 안 하더라도. 근데 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노동시장에서 자기 노동력을 안 팔았어. 너무 임금이 낮아가지고, 제시하는 임금이. 그럼 내일 다시 나갔을 때 어저께 노동하고 오늘 노동을 합해서 이틀씩 팔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 노동은 병에다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선을 그러니까 당시엔 냉장고가 나오기 전이니까는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본은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내일 이걸 쓸 수가 있지만은 노동은 보관할 수가 없는 거라. 오늘 노동을 안 하면은 오늘 그러니까는 굶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더라도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낮은 임금을 제공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대1 자유로운 개인 대 개인의 이 계약이 공정하지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왜? 워낙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 이거예요. 노동자하고 회사 주인하고는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데 익숙한 이제 기성세대들은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그 개인 대 그 오징어 게임을 주관한 뭡니까? 거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이게 공정하냐 이거예요. 네? 이건 공정한 게 아닌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정과 능력주의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기성세대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기회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기회가 불평등한테 거기서 능력주의라는 것이 그게 공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성, 구조적인 불평등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라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훈수를 두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능력주의와 경쟁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456억 원을 그러니까 챙겼을 때 그것은 456명의 목숨값인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는 바람직한 사회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이 훈수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과거 기성세대 그러니까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는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냐면은 공정을 얘기할 때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회피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 조국 교수 자제들에 대해서 딸의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해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누굽니까 의원직을 사퇴한 그 국힘당의 곽의원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은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노를 하지 않느냐? 분노를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그것을 공정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부정부패 문제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부정부패 문제로요. 그래서 그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구조적 불평등을 왜 회피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등이라는 그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소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기성세대는 저는 성찰이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성세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옆에 친구들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놀더라도 너는 공부를 해야 되고 친구를 밟고 제치고 넘어뜨려서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기성세대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렇죠? 자, 기성세대가 소위 386 세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표현했지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어.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기회가 평등? 과정이 공정? 결과가 정의로운? 이런 사회, 이런 거하고는 우리 사회가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그러니까는 약속을 하고 약속도 안 지키면 이 무능함. 기성세대와 소위 과거 386,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무능한 거잖아요. 약속을, 우리가 공약을, 빌공짜 공약을 간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청년들한테 이제 하지만은 구조적인 격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는데 기성세대가 이러한 구조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기성세대는요? 소위 말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 이런 거를 해서 노력한 게 있냐고요. 저는 대학에서 대학 선생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끔찍한 경험은 뭐냐면요. 90년대 제가 젊었을 교수 시절에 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강사와 정규직 교수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제 교수협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제 자랑질 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재단에서는,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투입을 상당 부분을 해서 하는 대학이다 보니, 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요. 재단에서 그러니까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상황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우리 정규직 교수들이 한 5년간 월급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하자. 그리고 그 동결하에서 임금 월급 이 인상분을 강사들 처우 개선에 그러니까 써달라고 우리가 제안을 하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 이런 얘기 하니까요. 당시에 그 수십 명 대의원들이 앉아있는데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저랑 눈을 마주치려고 안 하더라고요. 토론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토론 자체를요. 이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대학 교수사에 희망이 없다고 제가 생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 교수는 강사가 있으므로, 시간 강사가 있으므로 그걸 그러니까 즐기고 있다는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빛나 보이는 내 위치가 그러니까 더 희소성이 있고, 예? 우리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체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 그런 정서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이런 연대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기성세대들은 그런 연대를 그러니까는 하는 것을 솔선수범하는 걸 안 보여주고 청년들한테 예? 구조적인 불평등을 그러니까는 이 관심을 가져라.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20대들 지금은요. 저희 때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취업이 됐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인턴을 시작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되더라도 인턴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러니까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 차이 하나 가지고 고액 연봉이 그러니까 보장되고 고용 안정이 보장돼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그러니까는 청년들한테는 얼마나 이거 위선적으로 보입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그 고액 연봉 받는 거, 더 정규직으로 채용된 거 인정을 하겠는데 별로 나보다 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 현실은 그렇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일부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 우리는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숙련도가, 이거 암묵지라고 하죠. 암묵지라는 게 뭐냐면 경험에서 생기는 어떤 지혜 같은 것들이요. 예?
이런 게 그러니까 축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비례해서 높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암묵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제한돼 있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20대 중에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는 편입되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냐고요.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청년들한테는 뭡니까요? 그냥 자신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성세대가 386 기성세대가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노력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바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바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구조적 불평등 개선에 관심 가져라. 예? 이런 식의 얘기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성세대는요. 저는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먼저 성찰을 해야 됩니다. 기성세대는 왜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구조적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인가? 예?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자 우리가 근대사회 산업사회 속에서요 사회 계약을 맺죠. 사회 계약을 맺으면서 개인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걸 위해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죠. 포기를 해요. 그 대신에 뭘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보호. 예를 들면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로부터 내 생명의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내 재산을 그러니까는 뺏어가려고 하는 강도로부터 치안 보호를 받는다든가 이런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포기를 하고 예? 개인이 그러니까 거기다 세금도 일부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근대적인 사회 계약이잖아요. 이 근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포기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지금 뭐냐 국가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거냐에 따라서 자유주의부터 공산주의까지 우리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는 포기하는 대신에 국가한테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다 똑같은 보호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평등을 기계적인 평등을 그러니까는 보장받는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정반대에 있는 쪽은 뭡니까? 최소한의 자유는 국가한테 포기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야경국가, 예? 야경국가요. 소위 말해서 군대라든가 치안만 하는 이런 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개의 극단적인 어떤 하나의 그 선택보다는 중간, 소위 그걸 이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소위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서양에서 유럽에서 소위 말해서 노동과 자본의 대타협을 노동과 자본의 그러니까 균형을 상당히 만들어낸 미국 같은 경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개혁, 뉴딜 개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게 바로 이제 현대 복지국가였었잖아요. 현대 복지국가가 일종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좀 완화시킨 거죠. 구조적인 불평등을요. 복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그러니까는 협상력을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을 굉장히 완화시킨 거였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60년대 후반 되면서 현대 복지국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예? 놓이게 되죠. 즉 이게 된 것에 대해서 기존의 저는 진보 진영, 좌파라든가 이런 진영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을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이 균형이 파괴된 것은 단순한 자본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만 된 건 아닙니다. 기술 변화 같은 것도 있었어요. 기술 변화. 한 시대가 산업사회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기술 진보가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위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집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70대부터요. 일자리 양극화는 뭡니까요? 중간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 저임금 일자리로 이렇게 편입되어지고 고임금 일자리는 소수만 증가율이 좀 낮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득 양극화였었죠. 불평등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기술 진보의 영향과 더불어 가지고 자본의 그러니까 어떤 공세가 또 이제 오게 되죠. 경제력을 포함해 가지고 개인의 모든 차이를 능력 요인으로 그러니까는
이 전환시켜버리는 소위 신자유주의가 부상하죠.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금융자본의 논리, 자본의 논리 중에서 특히 금융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사회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죠. 이윤이라는 것을 거의 그러니까는 종교에 비유될 정도로 이윤을 숭배하는 하나의 이 사조지요. 신자주의라는 것은요. 이윤을 그러니까 종교처럼 숭배하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90년 전후에 공산주의가 쇠퇴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극대화가 되지죠. 그러면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죠. 우리나라도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서 어떤 게 유행했었습니까? 지하철 같은 데 공익 광고를 보게 되면은 경찰관이 나의 경쟁 상대는 영국의 폴리스맨을 영국이 이 경찰관이 굉장히 관지 이렇게 해놓고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포스터가 막 됐었죠. 심지어 외환위기 이후에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신자유주는 여전히 지속됐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고 불렸잖아요. 사람을 인적자원으로 취급하는 거죠. 상품화한 노동으로. 여기에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요. 노동력을 좀 포장해서 부르는 게 이겁니다. 상품화된 노동력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근데 교육의 목적이 상품화된 노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이 정도였었던 겁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외모도 실력이라느니 부모도 실력이라느니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는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젊은이들 사이에. 예?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거냐고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 정도뿐이 못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솔직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떠냐고요. 시내 이렇게 가끔 나가다 보면요. 시내 길거리에 보게 되면요.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 같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이요. 대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길거리에서 뭐냐면 허경영 국가혁명당하고 박근혜 지지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거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 국가혁명당의 당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그 허경영의 국가혁명당을 그걸 지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일당 받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가지고,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지금 현실 아닙니까? 우리 사회예요. 예?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뭐냐면 배달 노동자를 하고 있잖아요. 배달 노동자가 지금 어느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배달 노동자가 사람한테 지시받지 않습니다. AI한테 지시받아요. AI한테. 앱을 맨날 스마트폰 켜놓고 일감 기다리는데 그 AI가 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요. 플랫폼 기업 만든 기업주가 인공지능화로 노동자들 일감을 배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상황 속에 그나마 배달 노동자가 이 벌이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여기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취업 경쟁이 극심하죠. 집값은 치솟지요. 예? 거기다가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불안하지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또 정부는 또 이제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이제 날 배려해주다 하니까는 젊은 사람들의 젠더 전쟁만 더 그러니까 만들어낼 거 아니잖아요. 예? 남성 청년들은 지금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예? 여성이 그러니까는 그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성 청년들은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은 게 있냐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지금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이요. 이러다가 내가 30대가 되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기회는 없어지잖아요. 예? 이런 현실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구조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 싸매야 돼.
이건 뭔지 아세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한테 야, 비정규직하고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하게, 이런 관념적인 얘기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배달 노동자가 아니라 청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컴퓨터가 나왔을 때, 노트북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업무를, 그러니까 보다도 업무의 생산성을 높였잖아요. 더 편하게 일을 하는 수단으로서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나왔으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내는 존재. 청년들이요, 콘텐츠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참 기발하더라고요. 청년들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디어 많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나쁘게 말하면 영악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 그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부모들이요. 예? 부모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래서 디지털 기술들을 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청년들이 제일 낫잖아요. 예? 청년들이 자기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AI한테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내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혁신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업도 못 만들어내고 정부도 못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예? 청년들이 이렇게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이가. 이걸 해주게 하는 거. 이게 저는 대한민국 이걸 못하면요, 대한민국은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요? 청년들이 희망을 못 갖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대전환 프로젝트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회 계약,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시스템, 그전에 갖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는 청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AI한테, 그러니까는 이 배달 지시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고,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르바이트로, 그러니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찌라시를 나눠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려면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기본권을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 저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일자리들이요,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을, 청년들이 얘기하는 불공정성을 둘 다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70대 복지국가가 왜 위기에 빠지고, 그럼에 따라서 구조적 불평등이 왜 심화됐는지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해요. 성찰이. 저는 역사학을 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역사적인 원인을, 그러니까 뿌리를 추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복지국가라는 것은요, 2차 대전 이후에 노동과 자본의 균형 회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산업구조,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요, 중화학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노동의 숙련도입니다. 숙련도라는 건 뭡니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증가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군대식 용어로 한다면 짬밥, 예? 이런 것들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직장에 오래, 그러니까는 종사할수록 그 노동자들의, 그러니까는 능력이, 그러니까 향상이 되어져요. 기업도 그게, 그러니까는 자기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려면은 장기 고용을, 그러니까 선호를 해요. 그래서요,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조차도요, 70대 이전까지는 장기 고용을 선호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조직화에도 유리하죠. 노동의 조직화도 유리하잖아요. 노동조합이, 노동이 그러니까는 이 협상력을 확보하려면요, 조직화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조직노동이라고, organized labor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예? 조직화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산업화 시절 때는 한 공장에 모여있다 보니까 조직화가 쉬웠던 거 아니에요. 7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서비스화되면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분산되어지면서 예? 분산되어지면서 조직화가 힘들어지면서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고 그러게 된 거 아닙니까? 즉 60년대 말부터 탈공업화가 진행됩니다.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건데 이건 기술 진보의 결과예요. 과거 기술 진보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듯이요. 이런 기술 변화에 대해서 진보 진영은 굉장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들 해요. 예? 그러니까 기술이 변화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별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행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 길을 잃은 자본주의 경제가 금융으로 돈들이 자본들이 몰립니다. 금융화가 되다 보니까 컴퓨터 혁명이 더 진화되어져요. 예, 금융거래는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시간을요. 엄청난 데이터를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혁명이 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구조, 경제구조, 기술구조가 이게 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자리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중산층 약화가 이루어져요. 또 고용도 보다도 이제 유연화가 가능해지죠. 왜? 컴퓨터 혁명되면서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필요한 인력을 그러니까 훨씬 더 과거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찾기가 쉬워지니까요. 중산층이 약화되니까는 중산층이 약화된다는 건 뭡니까요? 대중들의 소득이 경제력이 약화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감세를 파고 들어갑니다.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해주고, 예?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세금을, 지출을 줄이라 이거예요. 감세 논리.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요? 가뜩이나 지금 내 월급 가지고 충분치도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이 부부가 그러니까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이게 이제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되면서 아이들의 문제들,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렵다 보니까는 맞벌이가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도 한 요인을 작용했지만은 혼자 벌어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는, 예? 중산층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는 감세가 중산층한테 파고 들어간 거죠. 중산층한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감세를 지지하는 걸로요. 왜? 내 지금 수입도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거 좋아할 리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대가 약화되지요. 연대가. 다 파편화되어지죠. 예?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더 이제 기세를 보여주시죠. 노조는 조직률이 하락해지고요. 왜?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무력함을 드러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개 좌파들이 그 이후에 얘기한 게 뭡니까요?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를 중산층이 수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중산층이 외면하니까 증세가 관철됩니까? 예? 관철되냐고요. 실행력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천이 되기 힘든 것을. 예? 거기다가 2000년대 이후에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가 되면서 지금 뭐냐면 기업 조직하고 고용관계가 굉장히 유연화되고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지만은 메타버스라는 게 뭐예요? 국가를 넘어서 플랫폼을 그러니까는 지구적인 차원 속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50%는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재택근무가 가능한, 예? 한국에서 페이스북에 노동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조직 노동을 합니까? 노동을 조직화합니까? 예? 그리고 앱에 연결돼가지고 조건부 임시 노동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조직화해요? 이 기술 변화 속에 우리가 노조라는 것은요, 이건 제도입니다. 제도예요. 역사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역사학을 했기 때문에요. 예?
역사적인 제도란 건 뭐냐면요. 산업화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였던 거예요. 산업화 시대에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끝났는데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고요. 조직노동 비중은 자꾸만 떨어지고 오히려 정규직 중심의 조직노동력은 오히려 고립화돼 가고 있잖아요. 예? 좌파가 좀 죄송하지만 무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세기의 좌파는 21세기엔 그것도 보수라고 봅니다. 보수라고 규정을 해요. 왜? 변화된 시대에 그러니까는 이게 적응하지 못하면 그게 뭐 진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신자유주는 갈수록 극성을 떨죠. 극성을 떨다 보니까는 불평등은 더 심화되어지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좌파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사회 개혁 혁명적인 이런 얘기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일시적으로 지지를 보내주게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반사이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하도 그러니까는 이 사회를 그러니까 반인간적인 사회, 반사회적인 이런 야만의 사회로 만든 것에 대한 그 반사이드로 일시적으로 되게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근데 오래 못 가잖아.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을 못 보여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실행 가능한 그러니까 진보 의제를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해서 비판은 되게 잘해. 비판은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비판을 넘어서서 현실에 착근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실행 가능한 대안을요.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요? 지금 성장의 위기 상태입니다. 팬데믹 위기 이전과 이 금융위기 전후에 비교해 가지고요. 한국이 생산성이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예요. 주요 국가 중에서요. 지금 뭐냐면 성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력은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생산성이 성장이 지속되려면 생산성이 돼야 되는데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제조업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장이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 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요. 그런데 성장률이 멈추면은 제일 피해보는 건 누가 피해보는지 아세요? 적어도 그러니까는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는 분배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는요. 성장률이 멈추게 되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피해를 봐요.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에서 성장을 그러니까 무조건 예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환경 친화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일자리 친화적인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뭡니까요? 지방이 지금 소멸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지방이요. 그나마 청년들은 뭐냐면은 갈수록 줄어드는 청년들은 수도권, 그것도 서울만 다 모이려고 하잖아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 살아야지만이 수도권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2등 계급으로 2등 시민으로 떨어지는 느낌 받고 그렇죠? 좌절감을 받는다 이거예요. 수도권 중심으로 일자리가 그나마 좀 있고 교육기에도 수도권이 많다고 생각하고 문화도 그러니까 수도권이 가다고 청년들이 수도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제로 보게 되면 서울과 나머지 지역들 간의 임금과 가처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소득의 격차가요. 지역에서 청년들을 붙잡아두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군산하고 울산에 강연을 가야 됩니다. 울산이 지금 100만 명을 좀 넘지만은 울산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예? 네, 울산도 청년들이 떠나는 게 굉장히 지금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울산 같은 그러니까 그러한 큰 도시에도요. 나머지 그러면 군소도시야 뭐 어떻겠습니까?
청년들을 지역이 붙잡아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프라도 그러니까 필요 없게 돼버리죠. 인프라도요. 인프라가 필요 없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더 떠나려고 하죠. 이런 악순환고리가. 예? 지방 소멸돼가지고 누가 뭐 앞으로 100년 후에는 그러니까 강남만 납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무슨 강남만 남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러면 없어지겠지. 예? 지방 소멸 시대를 얘기하는데 청년이 지방에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고요. 정부와 기성세대 정치권 386들은 뭘 하고 있냐고요. 예? 자, 그러면은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기회의 불평등, 구조적인 불평등. 이게 공정성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런데 이 구조적 불평등하고 공정성을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가 별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AI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로. 예?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소수만이 그러니까는 예? 소위 기존에 그러니까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자리를 갖는 것을 되풀이되는 한에 있어서는요. 예? 대다수 청년들은 이 공정 담론에 함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기성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시험 능력주의 아니냐,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 그나마 자기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은 시험을 가지고 나보다 그러니까는 저기 성적 좋으면 인정을 해주겠다. 예? 그런데 시험 능력주의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실력에 기초한 능력주의, 실적에 기초한 능력주의로 이 사고를 바꿔야 된다. 청년들한테 이런 이제 훈수질을 해요. 예? 실력과 실적을 그러니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언제 마련해 줬어요? 환경을 마련해 줬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기성세대들이요? 예?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 줄 세우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짓밟고 이렇게 혼자서 그러니까는 이제 저기 짓밟고 나가도록 이렇게만 키웠죠 우리가. 예? 자, 실력과 실적에 기초한 능력주의를 추구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실력과 실적을 기초한 능력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실적을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교육, 주거, 의료, 이건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회보장 서비스잖아요. 이러는 건 당연한 기본 서비스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청년들이 최소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신념도 없이 허경영의 국가혁명당 찌라시를 나눠주면서 하루 일당 벌겠다는 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거 하는 청년들이 무슨 실력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 더군다나 아까 앞에서 봤듯이 국가가 지금 성장 위기에 지금 직면해 가고 있고 지방은 소멸시대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혁신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혁신한 게 뭐예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새로운 시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기여가 발휘가 되도록 예?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사회의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혁신이 활성화되려면요. 그렇죠? 오늘날 이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이 플랫폼 경제 시대에는 소위 말해 디지털 생태계죠. 우리가 디지털 기술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 생태계라고 합니다. 플랫폼을요.
이 기술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회개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 산업화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사회개혁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규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직 노동자들만 그러니까 저기 그나마 뭡니까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는 좀 그래도 일자리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이 도래를 인정한다면요. 그거에 맞는 새로운 사회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사회는 새로운 기본권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인간형 교육을 지금처럼 그러니까 점수를 가지고 시험 능력주의라는데 시험 능력주의를 키웠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이요. 예? 시험 능력 가지고요. 예? 국영수 그러니까 이 시험 점수 가지고 줄 세우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청년들한테 시험 능력주의 함정에 빠졌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예?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게 뭡니까요?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아르바이트에 치여있는 청년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려면은 아르바이트 한두 개는 줄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자기가 새로운 걸,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 줄이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못 줄이잖아요. 예? 집세 내야 되고, 예? 뭡니까? 통신비 나가고, 최소한 생활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새로운 걸 하려면은, 그 아르바이트 한두 개 줄여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라 이거예요. 기본소득. 예? 기본소득이라 이거예요. 예? 이 기본소득은 하나의 청년들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투자요. 투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토보유세를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한 하위 40%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1인당 그러니까 1년에 6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덜 받으니까는 이거 뭡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상위 5%만 자기가 낸 세금, 자기가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왜?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여를 해야죠. 그거 세금 내기 싫으면 땅 팔으라 이겁니다. 땅 팔아요, 토지요. 그러면 세금 적게 내니까요. 그러면 토지 가격도 안정되죠. 예?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즉, 이건 그러니까 한 90 내지 95%는 손해보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익 보면 이익 받지. 대부분이. 조세 저항이 없잖아요. 기존의 진보 진영에서 복지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증세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중산층한테 너 세금만 내고 너는 혜택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양보해라 하면은 세금 내겠습니까? 중산층이 자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실행력이 없잖아요. 실행력이요. 그런 좀 관념적인 얘기는 좀 그만하자고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세금 거둔 거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국민들한테 n분의 1로요. 그러면 토지가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잖아요. 토지가 적을수록 많이 받는 거잖아요. 상위 소수만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뽕 갑니다. 이거 소득세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어요. 소득세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19년도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개인당 소득이 있는 통합소득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봤어요. 상위 0.1%의 개인의 평균 소득이요. 15억 2천만 원입니다. 연소득이요. 15억 2천만 원이야. 이 사람들이 소득의 한 33.6%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상위 1%까지
상위 1%, 마지막 0.9에서 1.0%인 사람들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이들이 소득이 한 19.4% 세금을 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설계를 해봤어요. 하나 이건 예입니다. 예예요, 그냥. 상위 0.1% 개인에게는 한 50% 세금을 내게 하자. 현재 한 33.6% 내고 있으니까 한 16.4%를 더 내게 하자 이겁니다. 이걸 뭘로? 무슨 용도로?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위한 재원을 쓰기 위해서. 기존에 내는 세금 33.6%는 기존에 그러니까 재원도 다 쓰고요. 기존의 것은 하나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추가로 그러니까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쭉 설계를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한 7%, 6, 7%까지 조금씩 세금 더 내게 하면요. 46조 한 5천억 원 가깝게가 거쳐요. 더 추가로 거쳐요. 계산해 보니까요. 예? 46조면요. 1인당 1년에 국민 1인당 9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90만 원씩이요. 그 90만 원에다가 여기 토지 보유세로 해가지고 1인당 65만 원이니까는 합하게 되면 150만 원이 넘죠. 1인당. 예? 줄 수 있는 거야. 1인당 150만 원이면요. 예? 자, 하여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세금을, 이게 왜 그렇습니까요? 대다수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21세기 경제문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최소한의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실행력이 일단 높은 소득 재분배 방식이라 이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 기본소득 하게 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데 재원을 무슨 어떻게 마련해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건데. 국가 부담 가는 거 없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 대다수가 그러니까 지지를 해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큰 게 상위 소득층은 어떻습니까? 소비 성향이 낮잖아요. 소득 중에서 소비를 하는 비중이 차지하는 게 소비 성향인데 소비 성향이 낮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버는 사람은 기껏 써봤자 한 달에 하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쓸 게 아닙니까? 근데 한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은 거의 200만 원 다 쓸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성향, 소비를 안 하는 소비를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소득 중에서 적게 하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소득을 되게 뭐합니까? 자산에다 투자하잖아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불평등만 더 심화시키잖아요. 그 소득이.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낮은 상위 소득층한테 세금을 좀 기여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소득이 감소할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소득이 낮은 계층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이나 저소득계층은 소비 성향이 높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득이 재분배가 됐는데 전체 총 소비는 더 증가한 거잖아요. 총 소비는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경기 진작시키는 데도요. 거기다가요, 기본소득을 주면요. 제가 과거 되겠지만,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하느라고 아주 그냥 아주 국가적인 아주 곤욕을 치르고 그러잖아요. 기본소득 같은 거 주면은, 예? 최저임금 많이 인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기본소득을 더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은 삶에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 추석 연휴 때 좀 쉬고 나서 한 주 건너서 10월 첫 주에 일주일에 4일, 물론 일주일 더 쭉 일을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일반 많은 사람들이 4일만 일했잖아요. 연휴가 있어가지고요. 4일 근무하니까 어떻습니까요? 굉장히 여유롭지요. 저는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봐요. 주 4일 근무가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이 그러니까는 4일만 일시키고 똑같은 월급 주면 기업이 부담이 된다 해서 반대할 게 아닙니까? 예? 반대할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은 그 부담을 기업이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줄이는 거를 뭐 전액을 다 줄이지 말고, 예? 하게 될 것이고, 개인은 뭐냐면 자신의 관심사를 더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러니까 이 관심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게 아닙니까? 일자리도 그러니까 일자리도 더, 이게 더 4일씩, 일주일에 4일씩 일시키게 되면 일자리도 더 늘 게 아닙니까? 거기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그냥 굴러간다면요, 우리 사회가 더 여기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길이 지금 막혀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재 분배가 효과가 높은데 실행력이 높다 이거예요. 실행력이요. 예? 그리고 총수요도 진작시킨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 있는 걸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주 4일이 아니라 4일 근무가 아니라 연휴가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관심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눈을 돌리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질도 높이고, 예? 그래야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고용보험 들어가지고 한 20년 이상 하신 분한테는 1년 정도씩 나이 한 50살 정도 됐을 때 안식년을 주자. 안식년. 그래서 자기가 노후에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러니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그거를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가 고용보험 쓰는 사람들 일부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민들 안식년. 그게요 비용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60살 자기가 1차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자고요. 예? 국민들을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무능력자로 만드는 게 이게 국가에 좋은 게 사회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좀 우리 그런 상상력. 기본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금융이 너무 고삐 풀린 망아지야. 그러니까 탐욕의 덩어리야. 금융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대출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에 그러니까 채무가 증가하는 겁니다. 사회 채무가 증가하면요 파국으로 연결되죠. 경제 논리적으로요. 예?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융은 원래 교과서에도 있는 공공성, 돈을 잘 중개하라는 이걸 복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들이 법정화폐, 중앙원에서 찍어낸 법정화폐 없으면 돈벌이 못해요. 저렇게 지금처럼요. 그거 국가가 그거 해준 거잖아요. 국가가 대통령 겁니까? 이거를 국가 권리에서 이제는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로 그러니까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공동체 화폐인 거예요, 일종이에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가 신용을 보증한 집단적으로 보증한 신용이죠. 이 법정화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금융이라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제시했잖아요.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모든 국민이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잖아요. 5명 모이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투자잖아. 투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청년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겠냐고요. 자기가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경제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아니겠냐고요. 청년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제 생태계에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주택. 우리 지금 대장동 우리가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얼마나 복마전인가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해야 됩니다. 주거 패러다임을 말 그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요. 예? 투자 대상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주거하는 곳으로요. 그렇게 안 바꾸게 되면요. 가계 부채의 악순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두가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니까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러다 보면요. 가계 부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 소비 지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그러니까 매년 항상 안 좋죠. 경기가 항상 안 좋아요. 자영업자들 팬데믹 이전에도 안 좋았었잖아요. 예? 내수가 죽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투기성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이거 철저하게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불로소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 못하면요, 가계부채 악순환은 이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이걸 투기성으로 이런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한민국 나머지 전체한테 다 미치는 거예요. 예? 임대료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가계 소비 지출도 둔화되고, 청년들은 그걸로 인해서 임대료 때문에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벼락거지 됐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소위 말해서 예, 상실감도 느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집을 통해서 불로소 투기적인 소득을 누리는 것을 이것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포기하게 되면 집은 사는 곳으로 바뀌게 되죠. 평생 걱정 없이 자기가 살만한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 제공할 수 있어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토지는 그러니까 임대만 하는 거죠. 개인한테. 그리고 거기에 장기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임대형으로 하든 아니면 분양형으로 하든 간에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주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장기간 예?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사회 은퇴할 때까지 자기가 그러니까 30년 이상 그러니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은 못하라 그러니까 이 주택 가지고 씨름을 하겠냐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건 불가피합니다. 지금 우리 가계부채 심각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계부채요. 이거 조만간에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시한폭탄으로 작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국가부채로.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킨다는 건 뭡니까? 대다수 그러니까는 소형 국민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정 가격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집을 소유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거를 국가가 다 그러니까는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그럼 부채까지도 다 인수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한국판 양적 하나죠. 예?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가계부채 어떻게 줄입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 가계부채 이대로 놔두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 이게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예? 주저앉어요. 이건 부채만 갖고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또 감당할 능력이 가계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주택과 그 다음에 금융과 소득을 제공을 해줘야지만이 적어도 이걸 제공해주게 되면 구조적인 불평등도 완화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기회의 공정성도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능력과 실적에 기초한 실적과 실력에 기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을 살려서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시험에 기초한 능력주의에 매달리지 말아라. 실력을 추구해라. 무슨 소리예요? 예? 청년들한테 지금 하루하루 지금 견디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실력을 추구해라. 굉장히 청년들한테요. 청년들이 그러면 진짜 그건 꼰대도 아니고요. 참 욕 먹습니다. 예?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기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력을 발휘하고 실적을 만들어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기본권, 아니 사회가 기술이 변해서 사회가 바뀌었어요.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가 바뀌게 되면은 사회 계약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사회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는 권리하고 산업화 시대에 갖는 권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사회 구조가 사회 경제 생태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일을 그러니까 지시받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을요. 우리들의 귀한 아들, 딸들을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지시받고 살게 이렇게 이걸 방치할 겁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오히려 활용을 하는, 예?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귀한 아들, 딸들이 대다수가 다 인공지능에 그러니까 지시받는 이런 노동자로, 이런 플랫폼 노동자로 다 전락합니다. 예? 그런 사회를 보고 싶습니까?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뿐이 없다고 봐요.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근데 부패 카르텔이 제가 이들한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기득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내부 정보 이용을 해가지고 투기해가지고 그리고 부를 축제하는, 그럼 자기 개인은 그래가지고 축제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은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죠. 예? 그런데 그 사회가 건강하냐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반칙을 통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 그게 그렇게 행복하겠냐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 예? 우리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금 기술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회에, 이거 공상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니잖아요.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에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시사적인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통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좀 섞어서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부패 카르텔과 이번 20대 대선은 이 촛불 동맹과 부패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정치 검찰이, 부패 언론이 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또 그다음에 그들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재명 후보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대 대선을 승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녀들한테 부패가 없는 나라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진짜 21세기에 가장 선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위기를 돌파하는 항상 주역이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